거제상문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조와 강경남, 김하영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중세 국어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1쪽을 한번 펴주세요. 저희가 공부하게 될 부분은 중세 국어의 이해인데요. 중세 국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하면 힘드니까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국어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우리의 국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다시피 이 중세 국어의 표기상의 특징은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우리말 표기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중국말을 썼을까요? 우리나라 말을 썼을까요? 우리나라 말이요.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향자를 사용한다든지 한자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한자나 향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우리와 같은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창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이 창제되어서 우리말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실 것은 우리나라 말이 바뀐 게 아니고 표기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자원리가 나오는데요. 이 제자원리에서 이 제자자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초성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초성자는 선생님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뭐죠? 이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김하영 선생님이 이걸 잘 다루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초성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초성자는 총 5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금니 소리, 두 번째는 혓소리, 세 번째는 입술 소리, 네 번째는 입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구멍 소리였습니다. 이거를 한자로 하면 어금니 소리는 아음, 혓소리는 설음, 입술 소리는 순음, 입소리는 치음, 목구멍 소리는 후음이라고 불렀어요. 자, 상형의 원리는 모양을 본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각각의 그 아설순치 후음의 모양을 본떠서 5글자를 만들었겠죠. 그 5글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자, 그러면 어금니 소리는 무엇을 본따 만들었냐? 바로 혓뿌리가, 이거 학대 어떻게 하죠, 선생님?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걸 그 전에 썼던 건 지우고 시작할게요. 네. 자, 그러면 어금니 소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 소리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라고 발음을 해보세요. 그라고 발음을 하면 혓부리가 어금니 쪽으로 휘어지게 되면서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되죠. 그 모양, 그 혀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기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느 한번 발음해 보세요. 느. 자, 느라고 발음을 하면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양이 되죠. 그 혀의 모습을 이제 본따서 니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는데요. 무라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무.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무라고 발음을 하면 입술 모양이 마치 이 미음의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미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 발음해 보세요. 스. 자, 김하연 선생님 스 해보세요. 스. 자, 그러면 이 스를 발음할 때 치아와 혀의 모양이 이렇게 시옷과 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시옷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응, 그래서 이 모양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응은 목구멍 소리입니다. 자, 이 목구멍 소리를 적고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목구멍 모양이죠. 여기서 이응, 이 이응의 발음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응과는 발음이 조금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응은 옛 이응이고요. 자, 여기서 후음인 이응은 목구멍에서 내는 이응인데요.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히읗에서 힘을 뺀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흐부터 발음을 해볼게요. 흐라고 힘을 주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라고 발음이 되겠죠. 자, 수업 시간에 한번 선생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히읗에서 힘을 아주 많이 뺀 그 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라는 발음은 옛 이응 발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가핵의 원리입니다. 자, 가핵은 핵을 더했다 라는 뜻이에요. 핵을 더하다. 그래서 이 아까 만들었던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기본자로 해가지고 핵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초성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역의 경우에는 핵을 하나 더해서 크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드, 그 다음에 미음은 브. 자, 요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미음에 획을 요렇게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옷은 즈, 그 다음에 이응은 위에 있는 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 이 모양 처음 보는 글자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여린 히읗이라고 불렀어요. 여린 히읗.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히읗보다 조금 여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응 여기서 말하는 후음인 이응에서 조금 더 세진 음이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세지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히읗이 되겠죠. 이렇게 강도가 핵이 더함에 따라서 강도가 더 거세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게. 이제 디귿에서 핵이 더해졌다. 그럼 뭐가 될까요? 티읕. 그 다음에 비읍에서 핵이 더해지면 이제 이거는 미음의 옆으로 이제 핵이 더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피읍. 비읍을 왼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 핵이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읒에서 핵이 더해지면 치읒. 그 다음에 여린 히읗에서 핵이 더해지면 지금의 히읗이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원리는 핵을 더하여 글자를 만든 근거는 핵이 더 있는 글자들의 소리가 더 거센 소리들이라는 점이에요. 거센 소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종대왕이 똑똑한 점이 이런 어떤 음성학적 원리를 표기에 반영했다는 게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역에서 핵이 더해지면서 키읔이라고 소리가 더 거세지죠. 니은도 소리가 더 거세져서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을 더하면서 소리가 더 거세졌다는 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핵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원리가 있으면 예외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이거를 돌놈이라 했는데요. 김하영 선생님은 이런 걸 뭐라 하셨나요? 저희요? 네. 약간 관종 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3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좀 다르다. 다른 아이들이랑 다르다. 그래서 다를 일자를 사용해가지고 이체자라고 불렀어요. 다를 일자. 몸이 다른 글자 해가지고 이체자가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디귿에서 핵이 더해진 리을, 그 다음에 시옷에서 핵이 더해진 반치음, 이 세모 표시를 우리가 반치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응에서 핵이 더해진 여린 이응. 이 3개 여린 이응. 예디응? 아,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다시 여기 적을게요. 여러분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디응. 이렇게 3글자가 이체자였어요. 자, 드와 르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드, 르. 김하영 선생님 발음을 계속 잘하고 계시죠? 이 드와 르를 발음할 때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리을이 소리가 더 부드럽기 때문에 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이체자라는 것은 핵이 더해졌지만 소리의 세기가 더해지지 않는 그런 독특한 글자를 우리가 이체자라고 부릅니다. 이체자에는 리을. 그 다음에 이 반치음 시옷은요, 스 발음을 이제 성대를 울리면서 하는 발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스와 스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반치음 또한 소리가 더 세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체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디응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긴장이 더 생기긴 했지만 소리가 더 세지는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가 이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잊지 말고 리을, 반치음, 예디응은 이체자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우리 그 자음 체계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이겠지만 아, 설, 순, 치, 후 기준으로 돼 있고 소리의 성질을 이제 기본자, 가액자, 그 다음에 이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나오는 게 나란히 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자가 요 얘들은 제자 원리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쓸 때 이제 이 기본자, 가액자, 이체자만으로는 우리 말의 모든 발음을 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글자를 만들어내면 또 백성들이 익히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글자들을 이런 글자들을 요리조리 조합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이제 세종대왕이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대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나란히 쓰는 원리라 해가지고 병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병서 예시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 제자 원리. 제자
원리로 인한 글자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페이지에서는 초성의 자음 제자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2페이지에서는 이제 중성자, 즉 모음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성자의 첫 번째 원리 또한 초성자와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예요. 상형의 원리. 아까 상형의 원리가 무슨 원리라고 했죠? 그 모양을 본뜬 거요. 그렇죠. 자, 모양을 본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자도 자음자처럼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음자는 우리가 발음 기간, 혀나 치아나 이런 모양을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뜹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도 들어봤다시피 음양오행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을 했나 봐요. 그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이 삼재,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모음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동그랗고 큰 그 모양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모음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제 으나 이는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아래아는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 이 아래아는 이제 그 중세 때 있다가 나중에 근대 와서 없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아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래아의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은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와 하면서 이제 아래 발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아래아라고 부르면서 아 발음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합성의 원리. 합성의 원리는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요 안에 합성이라는 것이 들어가겠죠. 합성의 원리는 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이 세 글자를 서로 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래아와 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를 만들어내고요. 이 아래아 위치를 밑으로 하면 우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아래아를 한 번 더하면 오가 되지만 이렇게 두 번 더하면 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 더하여 만들어지는데 아래아를 한 번 더한 것을 초출자, 두 번 더한 것을 제출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제자 원리에 따른 모음 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바로 합용과 합성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이 합성은 제자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와 아와 그 다음에 모음 이와 을을 더한 그 제자 원리상의 용어를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합성으로 만든 자가 초출자, 제출자까지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 또 새로운 모음을 만들어내면 또 백성들 익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모음을 최대한 이렇게 섞어 써가지고 이제 발음을 적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자 원리로 만들어진 거를 서로 더해 쓴다. 즉 사용할 때 합쳐서 쓰는 거를 우리가 합용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성과 합용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에 보면 이 두 개가 좀 혼용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때는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풀면 되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합성은 제자 원리고 합용은 제자 원리로 만들어진 그 모음들을 서로 쓸 때 합쳐서 썼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성으로 갈 건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많은 단어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종성까지 만약에 새로운 글자를 만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이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도모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글자를 만들어내지 않아서 우리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익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좀 지우고 시작할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표기법의 변천입니다. 자, 우리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말은 변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이거를 표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의 여러 가지 문헌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표기법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중세 국어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표기법은 일단 이제 그 중세 때는 이어적기를 합니다. 이어적기는 우리 그 쉽게 설명하면 소리대로 적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리대로 적기. 한음절의 종성을 다음자의 초성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님에다가 우리 그 시할 때 님 많이 나왔잖아요. 님에다가 을이 더해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지금 현대에는 님과 을을 따로따로 이제 밝혀 적어주는데 중세 때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써요. 그러면은 님을 이렇게 이 미음이 그 뒤에 있는 초성으로 연음이 되잖아요. 우리 의문에 변동할 때 열심히 했었죠. 그때 이 연음되는 현상이 소리에 반영이 되는데 이 반영이 되어서 바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님을이라고 표기가 됐죠. 신기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예시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제 연음이 됐겠죠? 그래서 이거는 송과 아로가 더해졌어요. 아까 이 아래아는 아로 대체해서 읽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로는 지금의 으로예요. 으로인데 이 손 플러스 아로도 그 이어적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이 연음이 되겠죠. 그래서 소나로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됐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소나로라는 자료가 나왔을 때 손과 으로가 더해졌다, 아로가 더해졌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치가 있죠. 이 나치에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서 이렇게 됐을까요? 낫 더하기 이. 그렇죠. 잘 써요. 김현 선생님 너무 잘할 수밖에 없지만 잘하죠? 자, 그러면 낫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데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했을 때 나치를 이제 발음대로 연음해서 썼으니까 나치 이렇게 연음을 했죠. 그 다음에 물 플러스 은 이거는 어떻게 그럼 썼을까요? 물은. 그렇죠. 물은이라고 썼겠죠. 이 물은 지금의 물입니다. 물. water. 자, water.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뭐 이런 요상한 글자가 나온다면 이 리을을 앞으로 당겨가 보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원래 형태가 뭔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거듭적기는 다음에 좀 이따가 하고 끊어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적기는 쉬워요. 지금 쓰는 형태가 끊어적기입니다. 분철이라고 하는데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각의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는 걸 얘기합니다. 밝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님 플러스 을일 때 님이라는 형태소와 을이라는 형태소가 있잖아요. 이거를 밝혀서 적어주는 게 분철이에요. 그래서 님 플러스 을 이렇게 밝혀줘요. 발음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님을. 그렇죠. 님을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발음과 표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처음에는 백성들이 쓰기 쉽게 하려고 만든 게 훈민정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태소를 밝혀 적으면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백성들이 쓰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이렇게 적다가 근데 이제 한글을 많이 구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독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글을 읽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읽기 쉽게 이제 글을 쓰는 방향으로 변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편하도록 이렇게 형태소를 밝혀서 적게 됐어요. 그런 역사적인 과정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각각의 표기법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언어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 거듭적기예요. 이게 둘 다 나타나. 그냥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아듬절에 종성을 줬고 디듬절에 초성으로 또 적음. 그래서 가도기적 표기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적을게요. 자, 님과 을이 더해졌을 때, 자, 그러면 이어 적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님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끊어 적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님, 을이 되잖아요.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두 개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적어버리냐면 둘 다 적어버려요. 그래서 형태소는 님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근데 발음은 물이라고 나니까 또 물을 적어버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적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요, 여러분. 김아영 쌤이랑 함께 하니까 외롭지 않네요. 이거는 왜 안 지워지나요, 김아영? 제 생각에 이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이게 무슨 차이죠? 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오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더해졌을까요? 옷과 알이요. 그렇죠. 옷과 알이 더해졌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옷이라는 것이 더해졌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옷을 적었어. 근데 발음은 어떻게 나는 거야? 오살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발음은 살로 나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살 이렇게 적는 거죠. 이게 거듭적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깊이가 있는데 깊이. 자, 깊이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깊다에 이가 더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소리대로 발음을 하면 피가 되죠.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소를 밝히면 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때 당시 중요했던 게 피읍이 그러니까 이 형태소적 표기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이 피읍을 발음을 안 했어요. 비읍으로 발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적기 형태가 나타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게 이어 적기인지 거듭적기인지 끊어 적기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연철, 혼철, 중철, 분철이라는 용어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운용 방식을 볼 건데요. 이 운용 방식은 뭐냐? 바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사용하는 방식. 사용했을 때 하는 방식.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연서가 나오잖아요. 연서는 이어쓰기입니다. 이어쓰기는 어떻게 이어쓰는 거냐? 비읍이라는 입술 소리가 있으면 이 이응을 밑으로 이어서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서 쓰게 되면 그러니까 가벼운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브 한번 발음해 보세요. 브. 여기서 입술에 힘을 빼보세요. 우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이런 입술 가벼운 소리가 돼요. 이걸 한자로 순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경음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연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서에는 비읍 순경음도 있고 미음 순경음, 순경음 미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경음 피읍도 있고 순경음 쌍비읍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의 표기에 쓰인 거는 주로 요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한자어 표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잘 쓰이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 병서라고 얘기를 해요. 가로로 나란히 쓴다는 규정. 그래서 이제 병서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는 보니까 같은 것끼리 나란히 썼고 밑에를 보니까 다른 것끼리 나란히 썼죠. 그러면 같은 것끼리 나란히 쓰는 걸 이제 뭐라고 했냐? 김하영 선생님 뭐라고 했나요? 각자 병서. 그렇죠. 각자 병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자 병서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초성을 나란히 쓰는 거 뭐라 했나요? 하병병서. 그렇죠. 하병병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병서, 하병 병서 다른 게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방식에 성조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성조가 우리 지금 경상도 말에는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 가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디 어떻게 하죠, 선생님? 어디 가노? 이거랑요? 어디 가노? 아, 어디 가나?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어디 가노? 이게 뭐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어디 가노? 어디 가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노와 어디 가나에서 오와 아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낮이가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높낮이가 달랐던 게 중세국어의 성조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는데, 자, 소리의 높낮이를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이제 위아래 이게 높낮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점, 점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라 앞에 보면 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통해 가지고 높낮이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경상도에 남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전 국민은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낮이로 의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언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높낮이가 나중에는 이제 소리의 길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는 아직도 이제 그 비언어적 표현으로 반언어적 표현으로 이제 의미 차이를 갖고 오지만 지금 이제 성조는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서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법은 붙여쓰기예요. 그래서 초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성의 위치를 규정한 건데 초성 아래 쓰는 중성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초성 오른쪽에 쓰는 중성 요런 것들 해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쓰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써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쓰는 표기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훈민정음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운용 방식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김하영 선생님께서 3쪽부터는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김하영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보니까 교사용이랑 쪽수가 좀 다르네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김하영 선생님이랑 같이 3쪽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없네요. 자, 그러면 김하영 선생님 나오시죠?